이건 제가 동남권 원자력학원에서 한 7, 8년 전부터 3차원 영상을 관심을 깊게 해서 너무 연구비도 좀 받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3차원 영상이 미래의 그 기본 영상이 될 겁니다. 이 한 장으로 그냥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환자한테 설명한다거나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팻MR도 이런 식으로 발전은 되는데, 팻MR이 잘 널리 안 퍼지는 이유는 너무 고가입니다. 너무 비쌉니다. 장비가 뭐 600만 불 뭐 이렇게 했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모든 병원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 치료 방사선 분야를 좀 넘어가면 이 3D 컨포멀 RT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전립선이라든지 이런 암이 있을 때 그 CT 영상처럼 이렇게 해서 레디에이션을 주는 방법. 이미지 모듈 메디에이티드 RT라고 해서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치료 방사선을 합니다. 방사선 치료의 목적은 종양에는 최적의 많은 방사선량을 주고 저희 건강 조직에는 채소로 주는 얼라라라고 좀 이따 설명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거기서 설명을 하겠고, 여러 가지 발전 방법이 XRT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이용한 RT가 1970년대까지 있다가 90년대부터는 이미지 베이스로 되고, 사이버나이프란 말 들어보셨죠? 사이버나이프가 투데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한 10년 이상 넘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중입자 가속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중입자 가속기가 연세대학이 먼저 들어오게 돼버렸는데, 사실은 2016년도에 이미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동남권 원자력학원에. 뭐가 완공이 되어 있는가 하면 중기사 치료센터 건물만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 황당한 게, 건물만 짓고 내부에 가장 중요한 중입자 치료 기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연세대학이 먼저 들어왔죠. 여기 몇 년 돼서 그런데 코리아에서 플래닝을 두 군데 했는데 하고 있다는 이건데, 이미 연세대학은 올해 환자 진료를 시작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연세대학이 그 사립대학이다 보니까 굉장히 발빠르고, 동남권 원자력학원은 정말 그 정부에서 3천억짜리 그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지부진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요. 이게 이트리움 90 이런 걸 가지고 또 치료를 합니다. 간암 치료 같은 데 쓰이고요. 그리고 건강 유지하는 일반론의 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방사선 위에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식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거 포항에 나와 있으면서 저희 집사람이 주는 그런 샐러드 같은 걸 못 먹기 때문에 조금 그 균형 잡힌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신선한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그런 식습관 중요할 것 같고, 금연은 이거는 뭐 필수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흡연을 아직 한다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흡연은 정말 자기가 일찍 끊으면 일찍 끊을수록 좋은 거고요. 저도 88년도에 끊었는데, 올림픽이 있는 그해 담배 끊은 걸 제가 잘한 세 가지 일 중에 하나에 넣을 정도로 정말 금연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뭐 절주, 술 좀 적게 먹는 거, 이건 뭐 한 두세 잔까지 허용한다는 말까지 있고요. 그건 간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운동하고 적정 체중 유지한다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질환 위험군한테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5명에 2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 남자가 조금 높습니다. 남자가 아무래도 간암 이런 것 때문에 알코올성 간암 이런 것들, 뭐 감염에 비형 간염에 의한 간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높습니다. 미국은 심장병이 1위인데 한국은 암이 1위 된 지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 암 예방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외에 암 전구병변을 악성으로 변하기 전에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로 용종을 제거한다든지 사마귀를 제거한다든지, 혹은 미리 화학요법을 예방적으로 쓴다든지 하는 건데, 이게 이제 40세 이후에 그 안젤리나 졸리인데, 실제로 이 안젤리나 졸리가 유명한 그 의학적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3년도에 졸리가 만 38세 때 유방을 도려냈습니다. 병도 없는 유방을. 자기 이모가 유방암이 걸렸는데 유전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BRCA BRCA1이라는 그 유전자, 유방암의 그 위험도가 5배 내지 7배 정도 높은 유전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세계적인 스타가 그 당시
유방을 미리 도려냈죠. 그리고 유방 재건술, 그러니까 마치 안에 이제 유방을 다른 조직으로 넣는 유방 재건술을 했죠. 그래서 이때 과연 이런 것을 수술해야 되냐, 예방적 수술이 필요하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됐었죠. 그리고 2년 뒤에 또 난소도 제거해 버렸어요. 이 안젤리나 졸리는. 그래서 아마 한 100살까지 살 모양입니다. 아마 안젤리나 졸리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는지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켜볼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방사선 동연소가 이제 치료의 장점이 뭐 세라피나 다이그노시스를 같이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여기에 또 유명한 인물이 하나 나오죠. 2009년도에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그 스티브 잡스의 신경 내분비암 췌장에 생긴 겁니다. 치료를 했. 이 사진은 스티브 잡스 건 아닙니다. 딴 치료 사진인데 치료를 했답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치료가 잘 안 됐고 2년 후에 죽었죠. 근데 이게 아마 처음 치료할 때 조금 늦었다고 그럽니다. 치료 시기가. 그래서 스위스에까지 왜 가서 했느냐. 미국은 그 당시에 이런 이트리움 90을 사용 허가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먼저 썼기 때문에 유럽에 날아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그 중요한 치료 같은 것, 규제 같은 것 빨리 푸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나노 진단 치료 이런 것들이 발전해야 되고, 우리가 이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연 방사선은 2.4mSv per year, 1년에 2.4. 어려운 방사선을 평균을 내면 0.6이라는데 실제로 많이 맞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받죠. CT 한번 하면 뭐 8, 9mSv 가니까요. 산업용 방사선을 평균을 하면 0.002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고, 더 뭐 강한 원자력 발전소는 0.001보다 작다. 이거는 이제 그 주위에 모든 사람을 나눴을 때 그런 거고, 사실 그 후쿠시마라든지 그 뭐 그런 큰 사고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 굉장히 안전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 기장에 살았고 기장 아직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원자력 지역에 이게 두려워서 못 산다 그러면 자동차도 안 타야 되고 그 기차도 안 타야 되고 뭐 비행기도 안 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근데 물론 이게 발전소를 테러를 한다든지 누군가 악한들이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한다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그거는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엄청나게 터뜨려서라도 어떤 일을 저지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앞뒤가 혼동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인데 뭐 그런 것은 우리 원자력계에서도 어떤 생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피폭선량을 토탈로 3.0으로 잡습니다. 방사선 영향을 이제 분류를 하면 급성 영향, 만성 영향, 뭐 결정적 영향, 확률적 영향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결정적 영향이라는 것은 스레숄드가 없습니다. 스레숄드가 있는 결정적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스레숄드 100 뭐 미리시버트라면 100mSv 이런 이상이 돼야 이런 영향이 있다 이런 거고, 확률적 영향은 스레숄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 발생 이런 것들은 확률적 영향이기 때문에 몇 이상이면 암이 딱 발생한다 이런 말들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100mSv 이상에서 암 발생률이 조금 높아진다 이런 말들은 있는데, 그건 확률적인 영향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디에이션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아까 전반부에 제가 30분 이상 말씀드린 게 우리 인류의 혜택을 준 게 더 많죠. 뇌출혈, 뭐 부러진 뼈, 스텐트 되는 것 이런 게 모든 게 방사선으로 인해서 방사선 장치에 의한 혜택인데, 그런 수많은 혜택을 차치하고 조그마한 부작용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마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도 조금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런 발언들, 그런 행위들 이런 것은 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그런 사진들인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사선이 어디에 좀 더 많이 축적되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건 의료 사고인데요, 실제로. 이건 미국에서 2009년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여기 지금 CT를 너무 여기에다 한 곳에다가 너무 여러 번 해갖고 이렇게 머리가 조금 이상하게 됐죠. 피부 색깔이 싹 변했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마 레디에이션 진단용 레디에이션도 한꺼번에 많이 했는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방사선사가 여자분이었는데 약간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애를 촬영을 하면서 이게 아마 아주 여러 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방사선사에 의한 사고죠. 의료 사고가 이런 식으로 진단용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3일간 3번 심장혈관 시술을 한 겁니다. 아까 혈관 촬영 기계가 있었죠. 그런데 눕혀놓고 3일간 연달아 그 심장혈관 시술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한 곳에 계속 방사선이 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부 괴사가 온 겁니다. 이런 피부 괴사 고생 굉장히 하겠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그런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피에르 끼리가 요 손에 라디움을 자기 그 손 위에다 올려놓고 해서 이렇게 궤양이 생겼다. 레디에이션 얼서라고 해서 방사성 궤양이 생겼다는 그런 사진이 그림으로 카툰으로 남아 있습니다. 피에르 끼리가 1903년에 그 노벨상 탄 건 좋은데 자기 라디움 연구하면서 자기 몸에다 직접 이렇게 두고 피폭도 받았던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사선 화상이라고 해서 5천 라드 이상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 만졌던 자리에 화상이 있는 거죠. 그 원폭 같은 거 한꺼번에 떨어지면 몸이 이렇게 다 타겠죠. 그 타기 전에 다 몸 자체가 다 불타버린 경우도 있겠고요. 물론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고, 그 좀 멀리 이런 의료용 사고, 이런 진단용 장치에 세슘 라드라든지 P32 이런 그 물질 그런 게 피폭이 되면 이런 방사선 화상을 봅니다. 지금 좀 그걸 어려운 거와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방사 선량을 쭉 측정해 놓은 게 있는데 사고 기간 중에 최대 준위는 11mSv per hour, 시간당 11mSv, CT 한 번 찍는 그런 양들이 나왔다는 건데 미확인 NHK 뉴스에서는 400mSv까지 갔다. 3월 15일 날. 이게 그 2011년도인가요? 그죠? 2011년도 후쿠시마 사건이었죠. 2011년도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에 400까지 갔다고 돼 있어서 최근에 문은 계속 보니까 후쿠시마 사고의 최고 그 높은 값이 400mSv로 계속 인용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미확인 NHK 뉴스 보도였지만은 계속 인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동요수의 종류는 아요딘 131, 요오드 131, 이게 갑상선 치료할 때 많이 쓰이고 있죠. 갑상선 암이 있을 때 수술하고 나서 갑상선 치료를 위해서 마시는 그런 그 동요소인데 이거에 원전에서도 조금 나옵니다. 축적 기간은 갑상선이고 세슘 137이 이게 방광기가 굉장히 길어서 문제가 되죠. 후쿠시마 방수한다는 그 물 원자로에서 나오는 물 방수한다는데도 세슘이 있다 뭐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극미량이라고 생각됩니다. 극미량이라고 알고 있고 이건 근육에 축적되는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진원 133, 스트롤톤 89, 90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동위로서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뭐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30년이나 길다 이러는데 우리가 살면서 여기에 과다 피폭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다른 문제 같습니다. 뭐 계속 이런 뭐 그 원전 방수된 그런 곳에서 잡힌 고기만 먹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잘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 같고요.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으로 이제 우리가 나누는데 바깥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나 어떤 방사선을 쬐는 것을 외부 피폭이라 그러고 우리가 실수로 섭취하는 것, 그러니까 그 생선 같은 걸 통해서 뭐 세슘 137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을 내부 피폭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전신 피폭의 경우에 훨씬 더 위험하죠. 극단적으로 목숨을 잃을 수가 있고 손 같은 경우에 좀 전에 그 레디에이션 화상이라든지 방사선 화상 같은 경우는 국소적으로 제일 최악의 경우는 손이나 발을 절단하는 그런 위험성은 있을지언정 생명의 위협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걸 다룰 때. 이런 걸 다룰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뭐 당연한 논리고요. 얼얼한 기법이 있습니다. 급성 피폭과 만성 피폭으로 나누는데 급성 피폭은 수주 이내에 그 방사선 피폭을 하는 경우에 그 높은 양을 받을 경우는 바로 죽습니다. 만성 피폭은 긴 기간 동안 조금씩 나눠 피폭하기 때문에 뭐 생명에 지장을 없겠지만 장기들이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영향은 급성 피폭이 훨씬 더 심각하고 4그레이 정도 피폭받으면 거의 사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이 4그레이를 40년 동안 나눠서 피폭받는다. 이러면 1년에 한 100ml, 100램, 100라드 정도 되죠. 100라드, 그레이는 라드니까요. 라드 정도 받으면 100라드라 그러면 100ml 전 단계입니다. 등가치를 곱하지 않은. 그래서 그런 정도면 암 발생 위험이 있다. 뭐 이렇게들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사선은 무색무미, 무취하지만은 간단히 계측기로 측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그림들에 피부 개양 생기는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식에 대하면 바로 피부 개양이 바로 생기겠죠. 그리고 1000 정도 되면 뭐 전신의 구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한 번에 7000mSv 이상의 전신 피폭 시 수준에 사망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0mSv 이하의 전신 피폭은 임상적으로는 증상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전신 피폭 200mSv 이하. 이게 장기적인 영향이 아니고 단기적인 임상적 영향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 연합뉴스의 그림에도 보면 400mSv가 나와 있죠. 여기에 15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3호기 주변에서의 검출량. 이 말이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2011년 3월 15일 날 NHK 미확인 보도입니다. 400mSv per hour 검출됐다는 건데 대개 100mSv를 즉각적인 건강 영향은 없지만은 향후 암 발병률이 0.4%, 0.5% 높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0.5%라는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이게 실제로 잘 연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0.5%라면 1000명에 5명인데 이런 정도의 높은 암 발병률.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런 레디에이션에 의한 암은 조기 발견이 됩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되기 때문에 또 치명률은 또 떨어지는 것으로 그런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연간 노출량이 2.4로 봤을 때 우리가 의료 방사선 그리고 저같이 방사선 관련 직종자는 1년에 50까지는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년에 CT 5번 정도 하는 것까지는 제 직업으로서의 방사선 양으로 피폭량으로는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방사선의 공헌이 훨씬 큰데 너무 위험을 침소봉대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좀 이건 저희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볼 문제고 고마운 건 고맙다 하고 그 위험한 것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고 추정과 증명 아까 뭐 암 발병률이 0.5% 높아진다든지 이런 게 추정에 그치면 안 되고 증명이 돼야 되고 위험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회적 기여도 과연 덕보다 실이 많으면 곤란하지만은 실보다 덕이 많으면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서 적용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뭐 이걸 우리 에너지 학교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밖에 나가서 얘기하라면 제가 좀 비판을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자동차 항공기 사고일 때 자동차와 항공기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죠. 근데 방사선 사고가 나면 꼭 그 방사선 자체가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대개 이 자동차 항공기 사고도 인재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우리가 전후를 따질 때 서로 좀 균형감 있게 따지는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거의 마지막에 다가왔는데 호르메시스라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방사선에도 홀메시스가 있거든요. 홀메시스 혹시 들어보셨죠? 보고 독도 조금 쓰면 약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게 홀메시스 이론입니다. 독도 소량 잘 쓰면 약이다. 그런 이론이 되는데 방사선을 가지고 레디에이션 홀메시스는 저선량의 방사선이 오히려 이롭게 작용하더라는 겁니다. 자연 방사능이 높은 지역의 바람률이 대조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낮고 저선량 방사선을 쬐던 지의 수명이 대조군에 비해서 오히려 높은 것. 그러니까 저선량 방사선이 뭐냐? 주로 100mSv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댑티브 리스폰스라고 해서 저선량 방사선을 미리 쪼인 지는 방사선에 저항력이 생기더라. 세포 손상이 적더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홀메시스의 근거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면역 기능 상승된다는 거, 그리고 대사 촉진, 뭐 생식 능력 향상 이런 것들이 있고 소량 피폭 시 수명 연장, 종족의 진화에도 기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우리가 우주 방사선이 태초부터 있은 거거든요. 빅뱅이 있을 때부터 우주 방사선은 있은 겁니다. 그래서 빅뱅의 그 원리 안에서도 방사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방사선에 대해서 과도한 피해의식 혹은 위험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라돈 침대로 한번 홍역을 겪었죠. 그죠? 라돈 침대 다 리콜 당하고 그 회사 대진 침대인가요? 그게 망해버렸죠. 라돈 나온다고 해갖고. 근데 그거 저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라돈이 사실은 의학적으로 유용하다고 하는 쪽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돈 온천에서 근처 주민의 암 발생률이 아주 적었다는 것은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본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리니어 노 스레솔드 모델이라는 게 상당히 문제인데, 여기 리니어 노 스레솔드 모델을 가지고 아직도 모든 암의 발생이라든지 진단 검사 영역에서의 방사선의 위해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A 스레솔드가 없는 이 커브는 이론적이라는 거죠. 잘 맞지 않는 이론. 실제로는 B나 C가 아닐까. 리니어 쿼드라틱이나 오히려 C 같이 아래쪽으로 스레솔드가 밑으로 떨어지는, D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 이게 홀메시스 영역이라는 겁니다. 밑에 암 발생이 더 적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제로가 아니고 오히려 적어지는 영역, 이런 것들이 저설량 방사선에 의해서 더 혜택을 보는 이런 영역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게 연구도 좀 더 돼야 되고, 이 저설량 방사선을 연구하는 부분들이 그 많이 연구가 돼야 되는데 연구비가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미시스 이론의 가장 설명하는 그런 슬라이드인데, 햇빛이나 비타민 D, 운동, 알코올, 약물, 독물 이런 것들이 적당한 양은 전부 좋다는 거죠. 근데 많으면 데미지를 준다는 겁니다. 이론은. 결국 홀미시스라는 거는 혜택을 주는 양이 로우 익스포즈에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라고 해서 스트레스 요인들이 적당하면 유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의 유스트레스입니다. 아, 강의 싫어, 나 도망가고 싶어, 이런 게 아니고, 아, 강의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 뭔가 조금 찜찜하게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있죠. 오늘 다른 약속 안 잡고 당연히 강의를 해야 되고 강의에 좀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그 연습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유스트레스죠. 그죠? 스트레스 주는 스트레스 요인들의 좋은 효과들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일하다가 일 못하겠다 하면서 간혹 자살하는 사람들 생기죠.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 뭐 서울시에서도 여러 명 자살했더라고요. 누가 괴롭혔는지 모르지만 서울시 시청 직원들이 꽤 자살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겁니다. 그래서 홀메시스 이론에 따르면 좋은 스트레스로 만드는 적당한 양의 그 수준, 이렇게 just right, 요 부분, 이런 것들이 도수로 중요하다, 이런 건데, 이게 과연 방사선에도 적용될 거냐, 그게 문제죠. 그건 좀 더 밝혀져야 되고, 얼라라 정신을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여기 써놓은 대로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그러니까 실현 가능할, 가장 이론적으로 가장 낮게 우리가 실현 가능할 수 있는 한에서. 그러니까 이거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이 환자의 엑스레이 찍는데 과다 피폭하지 말자는 거죠. 소아를 찍으면서 어른들 가슴 사진 찍는 것만큼 방사선 양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소아가 오면 소아 양만큼 조금 낮춰서 밀리암페어나 킬로볼티지를 낮춰서 해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50kg의 남자가 왔고 뭐 70kg의 어떤 환자가 왔다 하면 그 환자의 몸무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방사선 양을 조절해서 방사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요새는 뭐 CRDR이라고 해서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이미지를 다 조정할 수 있고 저설량으로도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단영상의학에서의 화두는 저설량 방사선입니다. 로도수를 가지고 좋은 영상을 만든다. 이게 방사선의 목표입니다. 그죠?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의 정신이죠. 이 얼라라 정신을 쓸 수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방사선의 그 양을 줄이는 기본이 됩니다. 시간, 거리, 차폐, 오염 제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간을 짧게 하는 거죠. 어디 방사선 물질에
오염되어 있는 자리에 잠깐 머무는 거죠. 계속 있지 말고 잠깐. 그 짧은 시간은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거리를 많이 뛰면 되죠. 그 1m 정도 가는 어떤 감마선이 있다면 2m를 떨어져 있으면 아무 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차폐, 나비나 콘크리트 같은 것으로 차폐하는 것, 그리고 오염을 제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사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청소년 성인 구분 없이 방사선과 원자력 발전에 더 긍정적이었다는 그런 논문이 2012년도 박방주 과학 전문 기자입니다. 이 사람의 논문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 중요합니다.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두려움이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방사선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균형 감각을 가진 에너지 학교 5기의 모든 수강생처럼 좀 더 지금 12개의 강의를 듣고 어느 정도의 그 지식을 빌드업하면 실제로 방사선과 원자력 발전에 더욱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가 위험사회라고 하지만은 결국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그 아주 중요한 책임이고 공자 이래로 아주 유명한 그죠. 식량과 신뢰와 그 국가의 안전, 국방 그거는 공자 이래로 국가의 존립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복지나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사이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EHS라고 해서 Environment, Health, Safety 이 세 개를 묶어서 학교나 뭐 기업 경영하는데 EHS 경영 이런 것들도 하나의 term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발전 방사선 산업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이게 결국은 비발전 방사선 산업이거든요. 의료 산업 중에 우리나라가 이 13%로 굉장히 낮습니다. 일본은 53%, 75, 미국은 75%까지 이렇게 비발전 방사선 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발전 산업이 너무 큽니다. 원자력 발전 산업이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면 부산의 기장군이 사실은 비발전 방사선 분야의 굉장한 중심지가 될 뻔했는데 카본 12의 중위탁 가습기 치료도 연세대에 먼저 뺏기고 수출용 원자로도 경주 지진 이후로 3년씩 시간을 더 끌다가 앞으로 이게 몇 년 후에 더 완공될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연소 생산 전용로란 것이 이런 것들이 완성되고 이러면 10년 이내에 아마 기장이 방사선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 안전 개념은 제가 학회에서 따온 건데 원자력 안전도 결국은 주민과 환경을 위한 어떤 회사들로부터 보호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목표들을 잘 이용해서 써야 되겠고요. 이런 그 방호의 기본 원칙들을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에너지 학교에서 계속 다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저는 주로 이제 방사선 의학의 영상의학, 핵의학, 방사선 종료학 어떤 종류들이 의료에 쓰이고 어떤 정도로 기여를 했을까 하는 그 피상적인 그런 내용을 학생 강의 수준의 어떤 슬라이드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요. 뭐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이걸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환자가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방사선 의료기사, 의사, 연구개발자 이런 사람들의 협업으로 이 방사선의학이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환자가 없으면 이런 그 우리 방사선의학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방사선의 전망은 앞으로 이렇게 의약품들 발전, 혼합 영상이 보편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3D 영상, 심지어 나아가서는 4D 영상, 4D라면 타임 팩터가 들어가는 거죠. 시간 변화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암이 크다가 작다가 하는 게 3D 영상에서 3년 전, 2년 전, 1년 전 이 영상이 한꺼번에 영화 보듯이 시내로 4D로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AI가 점점 발달하면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과거의 영상들을 몰아서 하나의 4D 영상도 만들어지는 세상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현실화된 건 없습니다. 그 외에 말씀드린 분자 방사선 영상약 그 항상 요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기타 예상하기 어려운 발전. 우리 머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발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까지 MRI 이후로 영상의학의 발전에 큰 장비가 나오지 않았는데 기타 예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장비들이 발견된다면 또 방사선학은 한 번 더 점프업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에너지 학교, 원자력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에너지 학교의 모든 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표현은 차 안정입니다. 차근차근하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모든 일을 하면 이런 분야에서 큰 사고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